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도급법 강의를 맡은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시간 정도 잡고 있고요. 아무래도 뒤에 이제 Q&A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조금 더 시간은 짧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의 내용은, 강의 방식은 하도급법을 2시간 만에 하는 거는 쉽진 않지만 제가 좀 엑기스만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술 자료와 관련한 부분을 좀 특별히 해서 그 뒤에 후반부에는 기술 자료를 중심으로 그 부분을 아주 충실하게 강의를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앞에 1시간 정도를 마치고, 두 번째 이제 기술 자료와 그리고 좀 시간이 남는다면 앞에서 했던 부분들 중에 좀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최근까지 그 경기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을 한 8회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자료를 한 절반 정도로 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목적에는 조금 양이 많을 수 있지만 강의는 제가 아주 컴팩트하게 하고, 다만 이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래도 PPT 자료 중에는 가장 업데이트된 잘 돼 있는 자세한 자료니까 업무하시거나 이러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강의 자료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소개고요. 첫 번째 하도급법 일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뭐냐면 제가 항상 이 하도급법을 하게 되면 저희 실무를 하는 변호사들이나 또는 그 자문을 해주는 분들, 또 기업에 있는 법무실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지만, 하도급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도급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원사업자에게 의무를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상당히 큰 무기가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뒤에 나오겠지,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하도급법이 적용이 안 되면 일반 공정거래법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이 거물망은 훨씬 더 느슨하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걸리지만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율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수탁거래, 그러니까 도급 형태의 위수탁거래가 되면 거의 모든 거래가 다 상생협력법이라고요. 중소벤처부에서 규율하는 상생협력법의 적용 대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과 거의 동일한 금지 행위 유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집행력이나 제재가 좀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명심하실 점은 하도급법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를 반드시 끈끈이 챙겨야 된다. 그리고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공정거래법으로 가기 전에 상생협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챙겨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 중에 5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요. 다만 이제 이 하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부분들은 설명을 안 그러겠지만, 뭐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이라고 하는 이 규정된 거래 형태, 도급의 거래 형태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로 규모 요건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급사업자는 반드시 중소기업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만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대기업은 절대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으니까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원사업자는 반대로, 원사업자는 대기업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네, 중소기업도 원사업자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계열사 중에 작은 회사도 중소기업은 있을 수 없죠.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건 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두산그룹의 계열사가 중소기업하고 그래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하도급법에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죠.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법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딱 구별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면 또 엄청난 많은 규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하도급법에서도 수급사업자가 중견기업이라면 모든 종류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요. 13조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 예를 들면 60일 이내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음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 이런 13조 조항을 중심으로 몇 개 조항만 중견기업한테도 적용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쭉 해놨고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인 경우에는 모든 그 중견기업들, 특히 이제 2천억 이하 미만의 중견기업들은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중견기업이 원사업자다 하더라도 소규모 중견기업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이 하도급법 중에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을 정하는 매출액 기준들인데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뭐다? 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이 맞으면 거래 요건, 거래 유형이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은 도급 거래가 되는 겁니다. 도급이라고 하면 민법에 있는 거죠. 일의 완성을 시키는 걸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그 특징은 뭡니까? 일을 완성만 시키면 되는 거지 일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급받은 수급자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이 완성되면 돈을 지급하면 되고 일을 완성 못 시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민법상의 도급입니다. 이 도급 중에서 하도급 거래가 되는 거는 모든 거래는 않고 제조 수리 위탁, 그러니까 제조 사업자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제조 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제조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일단 제조 수리 위탁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건설 위탁. 건설 위탁은 특징이 건설 사업자가 자기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업자한테 맡기는 건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둘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네, 그 일과 관련한 면허가 있어야 된다. 면허가 없다면 면허가 없는 사업자한테 건설 위탁 하도급을 주면 당연히 건설 위탁 보호를 못 받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건산법에 그 면허 없는 자에 대한 위탁은 불법 하도급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건설 위탁에서는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를 확인하고요. 실제로 생각보다 면허가 없거나 또는 적정한 면허가 아니라서 그 공사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하도급법 적용이 안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건설법이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그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에서의 업액 규정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두 번째는 이제 그 16개 전문 공사 업종의 대업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용역위탁입니다. 용역위탁은 두 가지가 있고요. 지식, 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영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영무의 공급은, 영무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노무와 같은 개념들인데요. 다만 이 영무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영무고시라고 하는 데서 그 영무 위탁의 대상이 되는 영무들을 다 열거해놨어요. 그 열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영무 위탁이 아니니까
하도급법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식정보성과물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식재산권 중에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제 맡긴다든가 또는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조명이나 편집이나 이런 걸 맡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도급 적용 대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도급법의 적용을 가지고 보는 거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유형이 제조, 수립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에 해당이 돼야 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도급 거래가 성립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도급법에 보면 분명히 원사업자가 하면 하도급을 위탁 준 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분명히 개별적인 하도급 거래를 도급 거래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자들 중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별 거래가 안 이루어졌는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 나중에 또 오늘도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가장 강의에서 중심을 두고 설명해 줄 기술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혼동이 더 지금 극대화되고 있죠. 공정위에서도 지금 매우 혼동스러워하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그 고시에는 마치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 자료와 관련한 조항이 적용되는 것처럼 그 심사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좀 상당히 좀 혼동스럽게 문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오늘 보니까 Q&A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도급 거래가 체결돼야 됩니다. 하도급 거래가 체결돼야 되는데요. 다만 우리 법상 하도급 거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계약서에 낙인이 돼야지만 승인된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일을 시키면 위탁을 시켜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착수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도급 거래가 된 걸로 보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는 겁니다. 묵시적 계약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명심하실 거는 그 대법원에서도 이런 사건이 판단됐지만 원사업자는 일을 안 시켰어요. 근데 수급사업자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 시킨 걸로 생각하고 본인이 그냥 준비해가지고 업무에 착수해버렸던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거래 조건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이나 이런 거를 막 협의하고 있다 결국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원료 사고 일을 했는데 갑자기 계약이 안 됐다, 돈 못 주겠다고 하니까 본인은 이거는 부당한 위탁 취소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한 위탁 취소 맞다라고 했고 법원에 올라갔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살펴보니까 계약의 교섭 중이었고 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됐다. 계약서를 써서 지금 계속 그 마크업하고 협상하고 있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착수는 인정된다. 그런데 당사자들 전원이나 이거 보니까 원사업자가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더라. 다만 업무 특성상 그 계약 그 공사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수급사업자가 잘못하면 공기를 못 지킬까 싶어가지고 먼저 본인이 당연히 계약될 줄 알고 나서서 일을 한 거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계약 체결상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책임지는 건 변론, 그거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급 거래는 성립 안 된 거니까 당연히 하도급법 적용은 안 된다. 그래서 부당 위탁 취소가 성립 안 한다라고 해서 그 처분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하도급 거래가 여기까지 다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적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도급법상 여러 가지 의무들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도급법상 지급 수단은 현금, 어음,
어음 대체 수단, 뭐 기업 구매 카드라든가 외상책, 뭐 매출 채권 담보 카드라든가 구매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하도급부상 지급기를 놓치게 되면 하도급부상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지연이자 몇 퍼센트요? 15.5%죠. 15.5%. 네, 15.5%면 상당히 높은, 지금 현재에서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케이스들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돈을 안 줬죠, 당연히. 안 줬으니까 수급사업자가 신고했고요. 공정위 조사하다 보니까 원사업자 딱 만나보니 법 위반이 명백하거든. 그럼 빨리 합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지연이자만 쭉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려고 갔더니 수급사업자가 마음이 상한 거죠. 두 번째는 이자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정도 지연돼서 겨우겨우 공정위가 이렇게 중간에서 도와줘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그 신고 취하했는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자를 더 줬죠. 이런 경우는 뭐 해야 될까요? 3개월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해서 체결을 면제하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안 붙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게 꼭 좋습니다. 하도급법에도 뒤에 공탁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없더라도 민사집행법상 당연히 공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음을 지급하게 되면 어음 할인율. 어음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어음을 교부하면 만기일에 사실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도급법상으로 어음으로 지급한 날 지급일이 되는 거예요. 만기 때 돈을 받는 거는 그 다음이죠. 그 대신에 뭘 해주느냐? 하도급법에서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기한에 대해서 7.7% 정도의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할인 가능한 어음만으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사업자는 어음을 지급받으면 바로 확인을 받으면 아무 손해가 없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만 어음 만기일이요. 어음 만기일이 지급기일인 60일보다 초과한다 그러면 발행한 어음을 준 날로부터 60일까지는 7%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만 60일 넘어서 만기일까지는 그건 지연이라고 보기 때문에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요, 시효입니다. 시효도 사실은 하도급법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도급법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시효 규정이 중요하죠. 시효가 넘어가면 조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못해요. 처분 못하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처분시효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조사시효라고 합니다. 그 조사 종료, 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조사를 못합니다. 조사를 못하면 처분을 못하죠. 증거를 못 찾으니까. 조사 3년. 그래서 보통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나가면 어떻게 한다? 직권조사 1로부터 3년 동안만 자료를 보죠. 우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5년치만 보잖아요. 그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치만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술과 관련해서는 7년으로 돼 있어요. 왜 기술에 대해서는 7년이냐면 기술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언제 발생한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원사업자한테 줬는데 그때는 모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사업자나 또는 원사업자하고 관련이 납품하는 다른 업체가 자기랑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기술 쓰는 것 같은데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건 보통은 몇 년 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과 관련해서 조사 시효를 3년으로 하게 되면 너무 짧아서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7년으로 했습니다. 조사 시효가 7년이다 보니까 기술과 관련한 자료 보관 기간도 7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시효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처분 시효는
조사가 개시되고 난 다음부터 3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3년이 지나면 처분 못합니다. 다만 요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공정위가 3년 지나도록 조사를 시작했는데 3년 지나도록 처분 못해가지고 처분권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받습니다. 공무원 징계받죠. 큰일 납니다. 예전에 하도급법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해서 한번 공정위에서 실제로 처분 시효를 3일인가 놓쳐가지고 처분한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처분이라고 하면 재밌는 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할 때 어떻게 하죠?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렇죠? 그럼 심의하면 위원님들이 의결하죠. 그럼 이 의결일이 처분일입니까? 아니죠. 네, 행정처분은 처분 서류가 송달되는 시점이 처분일입니다. 그러면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의결한 날이 아니에요. 의결하고 난 다음에 사무국 직원들이 의결서를 씁니다. 판결문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사인을 하죠. 사인하고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시민이 받는 날 그때가 되거든요. 네, 의결은 사실은 이루어졌고 그 케이스에서는 이제 감당 공무원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일을 좀 이렇게 밀려다 보니까 처분 의결서를 조금 늦게 쓴 거죠. 아마 썼고 그 다음에 결제하는데 한 하루 이틀 걸렸을 거고 그러는 바람에 3일 늦어 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다? 네, 무효입니다. 이런 거는 처분 시효 놓치면 취소도 아니고 그냥 무효 판결 나와요. 네. 징계받았겠죠? 당연히 징계받았습니다. 중징계 받았을 겁니다. 과징금이 그때 100몇십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몇십억의 과징금 처분이 사라져니까 다시 환급해 줘야 되니까 처분 받았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도급 조사 시효가 3년이죠. 사실은 이게 민사 시효도 3년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건설 위탁의 경우는 공사 대금이잖아요. 공사 대금은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거든요. 그게 비슷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사소송 당연히 처분 시효가 조사 시효가 만료된 건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위반이 있다고 하면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해배상 채권은 단기 3년, 장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니까 다르죠? 그리고 불법 행위를 안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걸 안 게 아니고 그게 불법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가 있다고 될 게 아니라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인정, 확정 판결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위 조사를 안 하게 되면 민사에서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일은 없고 장기거든요. 그러면 10년이니까 충분히 시효는 있죠. 하지만 뭐가 문제겠습니까? 정보 확보가 어렵죠. 조사 시효가 완료됐으니까 공정위로부터 판단을 받고 조사를 하게 해서 판단을 받는 건 어려우니까 민사에서 자기 힘으로 정보 확보하고 위법성을 판사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난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조사 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까지 묻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 하도급법의 개관에서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도급 거래는 계약상 명의자로만 대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경우에 그렇죠? 실제 계약하는 당사자가 계열사라 하더라도 실제를 가지고 먼저 보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요거는 그 공정거래 관련법에서는 다 실질적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정거래법도 그렇고 하도급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도급 공정화 지침에도 실질적인 하도급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뭐냐가 더 잘 들어있는 게 뭘까요? 하도급 공정화 지침은 좀 아웃 오브 데이트인 것 같고, 뭐냐면 중소벤처부에서 상생협력법과 관련해가지고 위수탁 공정화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거의 똑같거든요. 똑같고 법리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참조가 되겠죠. 참조가 됩니다. 거기 보면 위수탁 거래는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서 쭉 판단 기준과 예외가 유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 해외 법인들 사이에 이걸 체결하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들이 거래 계약을 했다 그러면 국내 법인들 간에 그대로 보는 조항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경우 외국 법인 하도급 적용은 이거는 최근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끼리 나가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 원사업자도 해외 법인이고 수급사업자도 해외 법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관계에 기준으로 해서 한국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요거는 명백한 거예요. 두 번째,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원사업자가 필리핀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하도급을 줘가지고 밤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거 하도급법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떨까요? 수급사업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내국법인만 수급사업자이기 때문에 해외 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수급사업자가 안 되니까 하도급 적용 못 받겠죠. 그럼 반대로 나이키가 한국에 있는 피복회사한테 신발 제조 위탁을 맡겼습니다. 근데 불공정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나이키를 원사업자로 봐가지고 하도급법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사업자는 요건이 없거든요. 규모만큼은 되거든요. 현실은 그 언론에 나왔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싫어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주 부담스러워요. 첫 번째로 나이키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도 걱정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이게 인정을 받고 공인을 받겠느냐. 왜냐하면 하도급법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제도예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어요. 이렇게 거래상 지위를 특별하게 해가지고 여기 아주 특별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법을 적용하라고 하면 나이키가 공감을 하겠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주 이걸 적용 안 된다고는 안 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죠, 이게. 이해되죠. 입장이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네. 외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잘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신발도 그렇고, 아웃도어도 그렇고, 그렇죠? 또 뭐, 그 할 때 뭐냐면 계약서에 한국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이 한국 하도급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은 없지만 유사하게 외국 사업자와 한국 사업자 간에 한국 고객 간에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국제 계약에서 거기에 한국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한국 약관 규제법을 적용 안 한다는 조항을 넣은 적이 있고요.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뭐라고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성격 자체가 국제적인 본질을 가진 거래, 예를 들면 보험, 해상, 운송 이런 거는 거기는 이제 보험이었거든요. 에서는 한국, 그리고 두 번째는 약관규제법이 공법이긴 하지만 무슨 사회질서에 딱 적용,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법은 또 아니니까 그 정도는 배제하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하도급법이 그러면 조금 판결하고 조금 다르죠. 대법원 판결하고.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에서 얘기했던 약관규제법에 했던
국제적인 본질의 거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약관규제법보다는 하도급법이 조금 더 중요한 법이죠. 약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하도급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법원에서 약관규제법 배제 특약은 인정했다는 게 포인트죠. 하도급법도 아마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그런 얘기들을 얘기했습니다.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부터는 그 개간 행위 유형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행위 유형은 사실 또 오히려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행위 유형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도급법에서는 밑에 있는 두 번째 섹션 계약 체결을 할 때 첫 번째 계약하기 전에 이건 넘어가죠. 먼저 다 그냥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수급사업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게 있죠. 하도급 거래도 마찬가지죠. 원사업자가 일을 맡아달라고 할 때하고 일을 맡아가지고 끝내게 할 때하고 입장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언제 민감한 부분을 정의를 해야 될까요? 일 맡기 전입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 기간 이런 조건은 일 맡기 전에 얼마로 정확하게 해야지 딴 말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네. 원사업자한테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무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계약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원래 두 사람이 하는 일이죠. 합의가 안 되면 계약서 작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일하고 있다가 작성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합의를 하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사업자한테 계약서 작성에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계약서를 작성 못했어. 그는 바쁘니까 일은 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죠? 원사업자 잘못이죠. 물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주지 않는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거고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으로 삼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요거에 대한 위법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서면 교부 의무 위반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사업자가 제가 실무에서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잘 구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계약서를 쓰지 않고 특히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완공되면 보자라고 하고 들어가는 경우죠. 그리고 공사 끝났어요. 아니면 처음 공사는 계약 대금을 정해놨지만 추가 공사는 일단 추가 공사 하는 것만 얘기하고 추가 공사 대금을 안 정해놨어요. 그럼 공사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론적으로는 원사업자는 보통 들어간 것만큼 주겠다는 입장이죠. 근데 두 번째는 들어간 비용 시비를 뽑아보면 인정 못하는 금액들이 당사자 간에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많아요. 사실 그건 뭐 신뢰의 문제이기도 한데 많아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그 금액의 객차가 큽니다. 그래서 합의할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사업자는 당연히 대금을 지급 안 하는 거죠. 그럼 수급사업자는 본인이 자금을 투입해서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유동성난에 빠지겠죠. 그 신고를 한다고 해도 공정에서는 서면 미교부 말고는 거의 해결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지급은 맞지만 하도급 대금을 결정 못했기 때문에 얼마 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렇죠? 조세호와 같은 항변이 되는 거죠. 조세호 씨가 결혼식을 알아야 가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하도급 대금을 알아야 주죠. 그러니까 안 준 것 가지고 너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사업자가 줘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공탁을 하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습니다. 그러면 서면 교부 의무만 남았으니까 그건 별게 아닌 거죠. 그건 경고처분. 경고처분이면 아마 벌점이 0.5점인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사업자는 이때 수급사업자는 이렇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민사소송에서 돈 받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 서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아마 지금 개정 작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금을 정해주지 않아서 서면을 미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취급하려고 하는 게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은 교부 의무 위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재사항을 완전히 다 쓰지 않은 경우는 불완전 성분 교부 위반이라서 그것도 위반이고요. 교부하지 않으면 미교부가 되는 거고 위탁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주면은 늦게 준 거니까 지연교부가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미교부냐 지연교부냐 불완전 교부냐. 왜냐하면 미교부는 중범죄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걸 그렇게 보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개의 위반행위 다 이제 중경한 위반행위가 됐으니까 구별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다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건 수급사업자한테 중요하죠.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결정 안 해주고 계약서를 안 준다. 그렇게 되면 수급사업자는 본인이 그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간단한 계약서를 만들어서 원사업자한테 보내면 15일 이내로 그게 이제 가타부터 답을 안 하면 그게 계약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라고 하는 거죠. 이걸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쓰겠죠. 보통 뭘 쓸까요? 보통은 우리 그 기업들은 공정위에서 승인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야지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괜히 표준 하도급 계약서인지 아닌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그냥 갖다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사인하죠. 그 다음에 다만 양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건 특약사항으로 나는 거죠. 그렇죠? 별지로. 이 특약사항들 중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 내용하고 다르거나 더 불리하면 그런 건 부당 특약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수급사업자한테 특별히 더 불리하다고 보이는 것도 부당 특약이라고 봅니다. 부당 특약이면 하도급법 위반이죠. 위반. 하도급 위반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부당 특약이라는 거는 처음에 계약서 쓸 때도 그게 특약이 되는 거고요. 계약은 다 해가지고 하도급 대금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도급 대금이 10억인데 원사업자는 10억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 잘못한 것도 있고 내 잘못한 것도 있고 뭐 하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퉁쳐서 8억으로 했다. 그럼 이건 뭐죠? 정산합의죠. 감액이죠. 감액합의. 요것도 특약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부당 특약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예 처음에 계약서 체결할 때 특약 사항들 중에 불리한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정산 합의에도 불리한 것들은 감액이나 이런 것들은 불리하니까 특약이 되는 거죠. 특약이. 이렇게 됐을 때는 부당 특약으로 인정되면 하도급법 위반이니까 뭐 받죠? 과징금. 그렇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벌점 뭐 다 받는 거죠. 행정법 위반이니까요. 근데 민사적으로 어떨까요? 민사적으로. 무효인가요? 우리 판례는 무효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는 아니다. 단독법규 위반한 거 가지고 민사적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아니 하도급법은 위반인데 민사는 무효야. 뭐 어쩌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정산합의가 제일 쉬우니까 그걸 가지고 보죠. 10억 하도급 대금을 나중에 8억을 해서 2억을 깎는 합의를 했습니다. 2억 깎는 합의가 부당 특약이에요.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예요.
뭐야 이게,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만 보면, 변호사로도 보면 원사업자 말고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그래서 원사업자가 8억만 준 거죠. 공사비로. 수급사업자가 있으니까 배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 2억을 더 받아야겠어요. 그럴 때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사업자한테. 뭐 할까요? 감액 합의가 무효니까 뭐 할 수 있죠? 2억 원 공사비,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거죠. 딱 던집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할까요? 웃기네. 왜냐면 합의가 있는데 왜 10억을 줘야 돼? 기각. 저 청구 기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급사업자는 돈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아니죠. 하도급법 위반이면 뭐죠? 불법행위잖아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급법상의 불법행위 또는 민사 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판결들 중에 그 공사 대금,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해 해가지고 기각되고 그 당시에 손해배상 청구는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니까 시효 완료돼가지고 못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변호사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은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다? 문제는 뭐냐면요.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깎이는 게 참 많아요. 많이 깎입니다. 많이 깎이고 손실상계, 과실상계 이런 비용들이 많아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리하죠. 수급사업자한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공정위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도급법에 아예 부당특약은 무효라고 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거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민사약정은 무효라고 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게 공정위 과제입니다. 추진하고 있고. 다만 그럼 그 근거는 비슷하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불공정한 건설 약정들은 무효라고 해놓은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도급 거래 중에 건설위탁은 건산법 적용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조항에 해당 안 되는 건설위탁 조항이나 또는 제조나 용역위탁 조항은 민사적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요게 그 부당특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고요. 사실은 우리 그 하도급법을 한다는 변호사들 중에도 민사특약이 무효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민사특약이 무효가 아니면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는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감액 합의를 하더라도.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러면 보통은 깎이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도급 대금 청구보다 훨씬 불리하죠. 수급사업자한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죠. 강론. 부당특약 강론입니다. 부당특약은 3조의 4, 1항에는 일반 조항입니다. 뭐냐면 수급사업자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은 부당특약이다. 다만 판단이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2조 2항은 간주조항. 2항에 갖고 있는 간주조항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하는 거는 1항에 의해서 당연히 부당특약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다만 좀 어렵죠. 판단하기가. 공무원들 입장에 판단이 어렵잖아요. 공무원들한테 편하게 해준 게 또는 원사업자들한테 편하게 해준 게 뭐냐면 26개 부당특약 간주조항이 딱 있는 거죠. 이 26개 조항에 일단 해당되면 무조건 부당특약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특약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약관규제법이나 이런 데서 심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조항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사업자는 서울이고 수급사업자는 부산이고 공사 현장 부산인데 이 건에 대해서 분쟁 생기면 서울에서 재판해 무조건. 이런 거 약간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수급사업자한테. 그나마 좀 낫죠.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게 아니고 해외 공사들 중에 한국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나가 있는데 분쟁 생기면 무조건 런던 중재, 영어로 그 다음에 영국법 적용 이렇게 해버리면 수급사업자한테 현저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중개라고 하는 거는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참 어렵거든요. 국제중개는. 거기다가 영업을 해야 돼. 더 어렵죠? 이런 것도 불리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일항에 따라서 부당특약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애매한 것들은 사실은 26개 부당특약 간주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명백한 게 아니면 부당특약을 잘 인정 안 합니다. 26개를 봐야 되는 건데 26개는 법에서 3개가 정해져 있고요. 시행령에 7개가 정해져 있고 부당특약 고시에 16개가 정해져 있고 약간 중복되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비용을 수급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거. 이런 거 부당특약이라고 그러고요. 또 나중에 고시나 이런 데서는 그 뭐가 있냐면 그 현장 설명서나 이런 데다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해놓고 계약서에 반영 안 한 것들도 부당특약이라고 보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민원 처리, 산업재해 대응 등과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 이런 조항 참 많죠? 원래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보상 책임은 누가 지죠? 공사 현장의 첫 번째 수급이, 그러니까 종합건설회사들이죠, 보통. 거기가 지는 겁니다. 하도급, 재하도급은 원래 안 지죠. 지는 경우는 만약에 사업주 인중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으면 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지니까 이런 비용을 그런 절차 없이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당특약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찰 내역이 없는 사항을 나중에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부당특약이라고 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원래 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데 가나다라가 있죠. 이런 경우 인허가 비용, 환경 비용 이런 것을 수급사업자한테 부담시키거나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 원래 설계 변경은 당연히 원사업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규칙 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뭐가 생기죠? 수급사업자 잘못이 없는데 공사기간이 지연돼서 연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원칙적으로 뭐죠? 계약상에 과연 소급사업자가 지연 책임을 지느냐가 있죠. 당연히 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지면 안 되죠. 두 번째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최소한 간접비가 늘어나잖아요. 심지어는 공사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실질적인 공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돌감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추가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되지 수급사업자한테 부담시키면 안 되죠. 원사업자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 안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무효가 아니고 부당특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다육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조항들이 쭉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특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26가지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하나하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부당특약이 되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명백한 경우, 예를 들면 다른 법에서 불공정한 걸로 거의 판단 난 거, 예를 들면 뭐 재판 관할권을 아주 불리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갑과 을 해놓고 계약 해석에 이견이 생기면 갑의 의견을 따른다. 뭐 이런 조항.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있지만 을은 계약 해지 못한다. 이런 조항. 이런 거는 안 써놔도 부당특약인 거죠. 그런 거 말고는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명백한 부당특약과 26개 간주조항이 아닌 것들은 사실 웬만하면 요즘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인정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부당특약 고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3개, 시행령에 있는 7개, 10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당특약 고시가 부당특약 유형이 너무 부실했어요. 근데 지금은 26개로 확 확대되고 나니까 실무적으로 여기 26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특약을 인정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현재 실무 태도예요, 실무 태도.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고, 건산법 22조에 부당특이하기를 무효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 요거는 한번 검토하시고요. 다음으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부당대금 결정입니다. 부당대금. 부당대금 결정과 부당감액이 있어요. 그 기불 기준은 뭐다? 대금을 정해놓고 깎는 거는 부당감액으로 가는 거고요. 대금을 정하지 않고 처음 정하는 거는 부당대금 결정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면 위탁을 해가지고 공사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로 하도급 대금을 얼마로 할까 막 하다가 결국은 거의 공사 완료되는 시점에 서로 합의를 봤어. 아무래도 공사 거의 완료되다 보니까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할 말이 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사업자한테 불이익이 되게 낮게 결정이 됐어. 이런 경우나 하더라도 부당대금 결정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도 안 정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했다면 감액이 되는 거고 정하지 않고 한다면 설사 위탁이 끝나더라도 결정이 되는 거죠. 감액과 결정의 또 가장 특별한 특징은 뭐냐? 부당감액은 부당한지 안 한지가 대부분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대금보다 깎아버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하잖아. 그렇죠? 이유가 깎아줄 이유가 없는데 깎았으면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감액의 정당한 사유도 원사업자한테 입증하게 하는 거죠. 근데 부당대금 결정은 그게 아니에요. 부당대금 결정은 가격이 없는 걸 처음에 정하는 거잖아요. 1항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것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게 위반이에요. 근데 도급에서는 일반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것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대등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도급은. 그렇죠? 시장에서 시가 찾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항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1항이 적용이 된 사례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2항, 1호부터 8호까지 간주조항에 적용이 돼야지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어요. 1항, 1호는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서 결정하는 거. 예를 들면 10% 무조건 비용 절감 해가지고 밀어내죠. 그래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좀 버팅기는 수급사업자는 8%, 만만한 수급자는 10% 이렇게 결정이 될 차이가 있더라도 여기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협조 요청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수급사업자별로 할당해서 깎아버립니다. 아니 깎는 거죠. 이건 보통 지난해 가격보다 이번에 가격을 낮게 결정하는 거죠. 지난해 가격은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번 가격을 정하는 거는 하도급 대금 결정이죠. 3번은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거. 사실 이것도 거의 적용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차별 취급한다면 원가 보조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약간 의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의도 입증하기는 참 어렵죠. 예를 들면 담당자가 뭐 이렇게 뇌물을 받고 봐주는 거 이런 건 차별 취급이 되는 거죠. 그건 차별 의도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입증이 안 됩니다. 특수관계도 없는데. 3번은 거래 조건에 대한 착오, 거짓 건직으로 해서 기망하는 거. 이게 뭐냐면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큰 제조회사가 올해 우리 이 물건을 앞으로 아마 예상 연계 10만 개가 될 것 같으니까 그에 맞춰 견적을 내라고 하니까 수급사업자가 좋아서 그냥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수량은 10,000개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적재를 받습니다. 그쯤 되니까 기망이죠. 근데 나는 이제 10만 개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7만 개밖에 주문이 됐어요. 3만 개 차이는 사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망은 아니죠. 그렇죠? 기망을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예상 수량을 넣을 때는 원사업자한테 정당한 객관적인 추정 근거를 마련하게 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예상 물량을 주고 견적을 받았을 때 나중에 실제 예상 물량하고 현실적인 수량이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죠.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원사업자 보호 못 받아요. 지금은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하실 때는 합리적인 예측 자료. 그래서 합리적인 예측 자료에 틀리는 거는 잘못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번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 결정하는 거.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 계약으로 체결할 때 발주자로부터 받은 직접 계약비보다 낮은 대금을 결정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보고요. 7번이 제일 많이 적용됩니다.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보다 무조건 낮게 결정하는 건 무조건 위법이에요. 예를 들면 최저가 입찰을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했는데 최저가라고 명칭을 안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입찰을 했는데 가격이 낮은 두 회사한테 다시 수의 계약을 챙겨가지고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저가보다 낮으면 불법이라고 봐요. 7번이 가장 많은 판례들이 있는 케이스인데 매우 스트레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입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 인식을 기준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인지 아닌지 따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들은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이게 사실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하도급 판례 중에 중요한 판례인데, 대우조선해양 판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하도급은 건설 하도급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제조긴 하지만 거의 건설업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리고 거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너무 공급 계약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특정한 파트를 하도급을 줄 때 미리 정해진 시수나 일량과 시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주거든요. 그런데 매년 건설회사들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수 들어가는 일량들을 표준 품셈이라고 하는 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니까 숙련도가 높아지니까 품셈이 줄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줄여나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들하고 합의하지 않고 회사가 표준 품셈의 일량을 다 줄여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가지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여기서 다 문제가 됐어요. 특히 불황이 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 문제가 됐고 공정위 조사를 가가지고 처분을 받았는데 공정위는 왜 시수를 네 마음대로 낮추냐라고 해서 부당 단가 결정으로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일단 고등법원에서는 첫 번째 시수는 단가가 아니에요. 단가는 개당 가격인데 시수는 시수 곱하기 일량을 곱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단가는 아니지 않느냐. 단가는 초코파이 한 개 가격 이런 게 단가다. 뭐 하도급에서 무슨 단가 이게 있느냐라고 해서 아예 단가에 적용 안 된다고 해서 공정위 처분 패소했는데 대법원 가서는 단가는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뭐 계단 가격도 되지만 가격 구성 요소도 다 단가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넓게 봤어요. 하지만 하도급 대금이 시수 하나, 표준 품셈 하나로 정의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표준 품셈 시수에다가 곱하기 뭐죠? 노동자 임금이잖아요. 근데 노동자 임금은 계속 오른 거죠. 그러면 작년 시수와 노동자 임금을 곱한 가격이 올해 품셈의 시수하고 노동자 임금을 곱한 가격보다 낮으면 올해 더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히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수를 조금 낮추더라도 임금이 더 올라버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대금 자체는 오른 거죠. 그래서 하도급 대금의 부당 결정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결국은 건설회사가 이겼고요. 건설회사가 이겼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계에서 지금 아마 수급사업자들이 불만이 참 많거든요. 특히 이 몇 대 조선사들에 대한 하도급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져버리니까 공중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행법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수 낮추니까 당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죠.
노동자 임금은 사실은 그 임금 그대로 원래 수급사업자는 원래 그 임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수를 낮춰버리니까 사실은 임금은 줘야 되고 일한 양은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그럼 일한 양을 줄여주진 않잖아요. 월급에서 일한 양을 받아가고 수급사업자는 일한 양을 깎여버렸고 그러면 수급사업자가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두 번째 뭘까요? 그나마 이제 인정됐던 하도급 대금 부담 결정된 간액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서 뭐가 됐냐면 공정위가 지급명령이 되죠. 위법은 인정했는데 지급명령,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급명령을 못했어요.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도급법상의 그거거든요. 뭐냐면 시정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해라라고 명령하는 건데 강력하죠. 민사소송을 안 해도 되죠. 근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급명령할 때 지급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이 매우 엄격하게 진다. 두 번째는 이렇게 대금, 하도급 대금 부담 결정이 되더라도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더라도요. 예를 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가 되더라도 그 일률적인 비율만큼 낮게 결정된 건 아니다. 단정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적인 사정들이 있었던 거니까 만약에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가 없었을 때 결정됐을 가격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죠.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의사결정했을 때 또 깎였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거를 공정에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 명령 못한다라는 판결을 내놨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 그러니까 정해진 대금을 안 준 것 말고는 거의 지급 명령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령을 못 받다 보니까 수급사업자들이 불만이 많이 생긴 거죠. 조선업체들한테 과징금 부과하면 뭐하냐? 그게 우리한테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보상 못 받았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가 있는데 민사소송은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없었을 때 정해질 가상적인 가격을 누가 합니까? 결국은 단학 같은 데서 하듯이 경제학자들하고 계량 경제학자들 해가지고 용역해서 정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법에는 뭐가 있다? 손해액을 입증이 안 되더라도 판사는 변론의 전치지와 증거를 가지고 통법으로 상당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특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그 조항을 적용하는 거에 매우 두려움이 있어요. 판사가 자기가 신이 아닌데 손해액을 증거가 아니고 어떻게 나보고 입증하라는 거냐 이런 거죠. 원래는 건설에서는 손해액 어떻게 입증하죠? 그냥 감정 가버리는 거죠. 그럼 판사는 편하거든요. 감정이 손해액 얼마입니다 정해버리면 판사는 그거 몰고 전문가의 감정에 따라서 손해액은 얼마로 입증됐습니다. 그럼 그만이잖아요. 자기 책임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감정의 하기 힘든, 특히 얘기했지만 가상적인 가격은 건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경제학자들의 감정으로 하는데 비싸요. 억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하도급 대금 사건에서 억대의 비용을 주고 감정을 하기가 어렵죠. 감정이 안 되면 판사가 본인이 통법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판사님들이 그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전반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불리해지는 거죠. 지급 명령이 안 되면 이렇게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지급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 보고서가 곧 나올 거고 아마 그에 따라서 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제도를 개선하려고, 왜냐하면 국감마다 이걸 지적받거든요. 왜 지급 명령을 안 하느냐? 공정위 할 말이 없죠. 아니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데 우리 어쩝니까? 그리고 공정위가 감정하고 싶어도 감정할 돈도 없고 권한도 없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소송할 때 감정은 감정비 누가 내죠? 원고나 피고가 신청하는 사람이 감정비 내는 거죠. 공정위 사건에서 감정비 누가 내야 됩니까? 낼 수 없어요. 그건 원고 피고 없잖아요. 공정위가 자기들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는 돈 들여 감정했어. 했는데 법원에서 감정을 인정 안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렇죠. 법원 입장에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래 하는 일인데 공정의 지검방직에 지검 명령해가지고 민사소송 필요 없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릴 수 있잖아요. 증거능력 인정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법에 정해져야 되는 거죠. 법에 공정이 있는 소외과 관련해서 감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는 여차하다면 아예 법원에서 하듯이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고요. 부당감액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부당감액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까지만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기술에 넘어갈 텐데요. 뭐냐면 최근 이게 제일 많이 문제가 됩니다. 설계 변경 하도급 대금 조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들으세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설계 변경 이런 사유로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는 경우예요. 발주자가 조정해 주면 우리 법원 13조에 따라서 수급사업자들도 반드시 조정해 주게 하고 있습니다. 통보 제도도 있고요. 이거 위반하면 무조건 법 위반인 건 명백합니다. 하도급 자기가 발주자가 설계 변경해서 대금을 20% 올려줬어요. 그럼 본인도 수급사업자한테 계약 변경을 해서 20% 올려줘야 됩니다. 그거 말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거죠. 발주자는 안 올려줬어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이번에 많이 상승했잖아요. 처음에 계약할 때보다 지금 보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못 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냐. 이 경우에 원가 변동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한테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거는 발주자가 올려주든 안 올려주든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법에는 뭐냐면 7항 여기 보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위해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원사업자는 조정 신청을 개시 안 하면 불법. 개시하더라도 협의를 게을리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협의 안 되면 그건 불법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어떨까요? 조정 신청하면 흉내만 내는 거예요. 협의하는 흉내만 내다가 뜻이 안 맞으니까 X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어지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의를 게을리 한다고 하는 거는 약간 정해진, 특히 이제 그 공공공사나 이런 데 보면 정해진 게 공사비 원가가 얼마가 올라가면 공사비가 얼마가 조정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만큼 요구했는데 원사업자가 이유 없이 터무니없이 거절했다. 요거는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하면 받아줘요. 특히 조정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디를 할 수 있느냐면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하면 거기서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가 적정하다고 조정안이 나오겠죠. 그렇죠? 요 조정안을 이유 없이 근거를 부정하면 요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 조항이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중요해지는 이유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법 시행령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건 공정위에서도 지지하는 아닌데 거기 뭐가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은 수급사업자가 할 수 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할 수 있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근데 실제로 별로 없어요. 특히 건설에서는 전문 건설회사들끼리 조합이 또 없어요. 회사가 하긴 좀 어려워요. 힘도 없고. 근데 앞으로는 뭐가 들어오냐면 중소기업 중앙회가 신청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회가 신청권자가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특별한 조직을 또 만들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회원사를 위해서 하도급 대금 분쟁 조정 신청만 하는 과를 만들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신청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신고권자로 들어오는 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되게 중요하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통과될 거예요. 거의 통과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또 약간의 그 업무 확장에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공사는 이거는 제가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다 넘어가고요. 검사 의무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아예 검사 간주가 됩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 이거는 검사를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해 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 위탁 취소는 수급사업자한테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 위탁 취소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건 다 불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뭐냐면 위탁에 착수한 경우하고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할 때 부당성 판단이 좀 다릅니다. 위탁에 착수하면 이미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취소하면 더 나쁜 거죠. 준비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전에 취소한 거는 합의만 있으면 보통 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미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착수한 경우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취소하더라도 공정위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서 보상이 제대로 안 됐으면 자유롭게 합의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강요된 합의인 거예요. 두 번째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도급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 위탁이나 뭐 이런 데서 일이 거의 완성된 경우 있죠. 약간의 하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도급에서는 일이 완성된 경우에는 해지 못하죠. 그리고 완성됐다는 거에 하자가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도저히 고쳐가지고 못 쓸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일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이 그 형체 구체적으로 일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걸 도저히 고쳐서 못 쓴다는 입증이 안 되면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럼 부당해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하도급 대금 지급은 다 대부분 아시는 거죠. 공사가 끝나면 60일 이내 줘야 되고요.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선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15.5%의 지연이자를 줘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대금 지급 의무는 나중에 하고 이제 그 대망의 그 기술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데 일단 기술 자료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자료일 때 어떤 요건을 적용받느냐인데 일단 요거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이게 기술 자료가 아니군요. 근데 뒤로 갔네. 왜 이러지?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여기입니다. 네. 뒤쪽으로 쭉 넘기시면 따로 빼져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다. 우리가 그렇게 바꿔놨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법이 좀 바뀌었긴 한데 이걸 가지고 보면 제 1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1항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원사업자가 의무를 부담하죠. 그 다음에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정의조항 2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체적인 하도급 거래가 발생했을 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하청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납품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아니에요. 개별적인 거래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한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원사가 입증하면 그때 요구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거래에서 필요성이죠. 그리고
정당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도 딱 최소한도로만 요구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요구하면 그것도 정당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구하면 안 되는 거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꼭 필요한 경우만 요구할 수 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정도만. 다만 요구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서면을 제공해야 됩니다. 서면을 제공하는 건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요. 수급사업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지금 개정법은 원래는 1항 단서에 따라서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기속 관계.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이 권리 기속 관계는 뭐냐면 이런 거죠. 수급사업자 기술 자료를 주면 이 기술 자료는 누구 건지, 그다음에 요 기술 자료를 가지고 발전한 개량 기술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해서 협의한 사항을 계약서로 만들어서 줘라 라고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개정안에서는 바뀐 건 없고요. 2항하고 3항을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죠. 2항 중에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술과 관련한 걸 때는 비밀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너희 기술을 뭘 받았다. 그리고 요 기술은 누구누구만 본다. 보는 사람도 역할은 요까지만 할 수 있고 요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는 위법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안을 철저히 하게 하고 할 것이고 우리가 이걸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임직원들 중에 요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누구고 이 사람들한테도 당신들한테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고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하게 하고 하는 거죠. 쭉 다. 그 사실 중요하니까 사망으로 별도로 떼놓은 거예요. 아예 떼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뀐 데는 뭐라고 했냐면 사망에서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술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 자료의 범위, 기술 자료를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그 다음에 비밀 유지 의무 및 목적의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넣는 비밀 유지 각서를 줘라 라고 하는 거죠. 요건 사실은 우리 그 M&A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제가 요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번에 드린 요 PPT 자료, 이건 저는 사실 수급사업자 아니죠. 수급사업자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수급사업자라면 요거는 저의 그 기술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요걸 만약에 제가 두산그룹에 드릴 때 만약에 제가 수급사업자는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밀유지 각서를 해줘야 되죠. 쓰는데 회사는 요 비밀유지 각서를 받고 뭐 예를 들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받은 자료도 폐기하고 이메일도 다 삭제하고 뭐 이런 걸 하겠다. 아니면은 받을 때는 이메일로 받지 않고 UBS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복사하지 않을 거고 쓰고 나면 요거는 뭐 폐기하거나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어디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하고 끝낼 때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못 꺼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쭉. 그리고 요 자료는 누구누구한테 배포했다는 것도 딱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배포된 사람들한테는 다 이 사람들이 개별적인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아서 수급사한테 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두 가지 방법, 아니면 회사가 받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개인이 위반했어요. 개인이 위반했는데 그럼 보통 회사는 무슨 책임지죠? 임직원이 회사의 지시가 없이 자기가 무단으로 비밀 유지 그 지적 그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빼돌려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침해했습니다. 그때 회사는 어떤 책임지죠? 사용자 책임이죠. 원래는 각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회사가 쓰는 비밀유지각서에는 뭘 쓰겠죠? 회사의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임직원이나 또는 회사가 고용한 변호사, 전문가, 뭐 용역, 인력 이런 거 다 난리라고 사람들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는 회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본다는 조항도 보통 비밀유지각서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침해한 직원은 어떤 책임질까요? 네? 비밀유지각서를 안 쓰면 회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용계약상 책임을 지겠죠. 수급사업자한테는 안 져요. 뭘 지냐면 영업비밀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불법행위 책임밖에 안 지는 겁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유지 이 기술 자료를 접촉하는 임직원한테도 직접 수급사업자한테 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각서를 써서 줍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그거하고 회사의 비밀유지 각서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요거를 공개하는 임직원들의 명단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뭐 붙이냐면 이 임직원들 개별적으로 사인한 비밀유지 각서를 딱 붙여야지. 그게 원세트가 됩니다. M&A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항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져온 게 뭐냐면 요거죠. 요게 지금 현재 개정된 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서 2항에 따른 기술자료 요구서인데요. 여기에 비밀 유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3에 있죠.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1. 상호 간에 체결한 비밀 유지 각서 첨부. 2. 기술 자료 중 어떤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지 구체적으로 명시. 요 정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드린 비밀 유지 각서가 구현되겠습니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빵꾸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개정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사망을 별도로 떼가지고 M&A 할 때처럼 해라. 그거 잘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여기 뭐 이렇게 변호사하고 관련되면 변호사도 비밀 유지 각서 노품도 받고 변호사도 다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 또 볼까요? 과거법, 그러니까 그리고 사망, 지금 사항이죠. 사항에는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제공받아도 안 되지만 어떻게든 간에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취득했어요. 그때 이걸 계약에 정한 바가 하고 달리 함부로 활용하면 기술 침해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이유하여 사용하는 행위는만 있었어요. 그게 침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기술 침해 문제가 됐는데 수급 원사업자가 뭐라고 항변했냐면 이거 사실은 내가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 그 협력업체한테 협력업체가 이거 하려고 필요해서 자료만 줬는데 지가 이걸 훔쳐가지고 써버렸네.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내가 침해할 의도는 없었고 나는 너무너무 좋은 의도로 그리고 이거 절대 침해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협력업체가 그걸 허락 범위를 넘어서 훔쳐버린 거예요. 이 경우에도 침해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항이 들어갔습니다. 뜻과 관계없이 제3자한테 제공만 해도 이거는 기술 침해로 네가 쓴 걸로 보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더 하면 제3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2항 3항 있죠. 기술 자료 제공을 할 때 저는 서면 비밀 유지 각서 범위에 그 제3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료는 중에 어떤 부분은 협력업체 누구누구한테 제공한다라는 조항을 2항에 넣고요. 3항에서 그 협력업체한테도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아서 줘야 돼요. 만약에 그 제공받을 때는 협력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갑은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을의한테 서면 동의를 받아서
갑의 협력업체한테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은 그 제공하는 협력업체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이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기술 자료의 해석과 관련해서 볼게요. 이거 사실 법이 개정됐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개정되기 전 법은 기술 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용역, 수용에 대한 자료,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뭐라고 보냐면 영업비밀하고 비슷한 걸로 봅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영업비밀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술 자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 집행을 하는데 공정위가 영업비밀과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을까요? 일반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과적인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과 소송을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근데 결론적으로 원사업자가 다쳤습니다. 소송은. 그런데 법정에서 뭐 하느냐 하니까 이거 기술 자료 아닙니다. 왜냐? 합리적으로 노력을 안 했습니다.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면은 어느 상당한 정도의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비밀 유지 시스템도 하고 컴퓨터에는 락도 걸어놓고 방비도 해놓고 뭐 이래야 되는데 수급사업자가 그냥 수급사업자 사무실에 가면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무슨 설계도면은 사무실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고 누구나 그 집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는 컴퓨터는 그냥 치면 다 접촉, 비밀번호도 안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노력,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또는 비밀로 관리되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면서 관리는 제대로 안 했습니다. 라는 항변을 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거의 안 받아들여졌죠. 법원에서도 뭐냐면 중소기업이 뭐 해봤자 얼마나 관리할 수 있겠냐. 그 정도 본인들이 이걸 비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으면 그건 비밀로 관리된 걸로 봐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소송할 때마다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버린 거죠. 합리적인 노력 빼버렸죠. 그리고 비밀로 유지된, 이건 객관적이잖아. 비밀로 유지돼요, 객관적으로. 그건 아니고 비밀로 유지되지 말든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열심히 관리했으면 인정해주자. 그래서 비밀로 관리되는 바꾸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송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항변들을 받아들여진 사례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 인정을 상당히 과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비밀로 관리되는 이라고 이 수급사업자의 주의 의무나 주의 수준을 낮췄다고 해서 크게 보호 범위가 넓어진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기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넓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웬만하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개정에 따라서 큰 변화 생긴 것 같지는 않고 이항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바뀌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돼야 되는데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왔어요. 근데 시행령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비밀 유지와 관련해서는 거의 M&A 할 때의 쓰던 그런 서식들과 방법들을 대폭 채용할 겁니다. 대폭 채용할 겁니다. 생각보다 이거 비밀 유지 각서 기업에 가가지고 임직원한테 쓰라고 그러면 잘 안 씁니다. 왜냐면 개인 재산으로 배상했네 막 이런 얘기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접근 범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그래도 반발이 적은 사람들한테만 열어주니까 접근 범위가 좀 줄어요. 세 번째는 여기 안 나오지만
상생협력법이나 또는 중소벤처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는 또 똑같은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도는 뭐냐면 기술임치 제도가 있어요. 기술임치원에 수급사업자가 기술을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서 줄 때 주는 기술의 대관과 특징들을 임치원에 임치를 시킵니다. 그때 임치비용은 원사업자가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임치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작용될까요? 나중에 기술 침해 여부가 됐을 때 요 임치된 자료를 가지고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기술을 비교해 가지고 하는 점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임치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 자료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시는 것처럼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나 고지를 했느냐, 접근 가능한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했느냐, 자료에 접근한 사람한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했느냐, 요건 뭐라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 수급사업자가 이런 걸 해야지 비밀로,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기술 자료로 봐야 된다는 건데 수급사업자가 이거 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한 경우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넓게 봤고, 하지만 소송이나 공정위 조사를 받을 때나 소송을 할 때마다 이거 가지고 엄청난 공방이 많이 벌어졌어요. 마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법을 바꾼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요게 이 조항이 뭐냐면 그 기술자료 심사 지침인데 기술자료 심사 지침도 다 뜯어 고치겠죠? 이거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다는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거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바뀐 데서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기술자료라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뀌긴 어려워요. 그리고 기술자료 요구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요구할 때 그때 기술자료 서면을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요구하면 안 되는 자료는 서면 제공 의무도 없고 아예 그걸로 법위반이죠. 두 번째는 이 기술 자료라고 하는 거는 원사업자고 수급사업자가 지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개별적인 하도급 거래가 성립해야 됩니다. 개별적인 하도급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계약 교섭 단계에서 입찰 단계 이런 데서 기술 자료를 예를 들면 자료를 요구받다 보면 기술 자료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문제가 되죠. 법적으로는 저는 그건 기술 자료 의무가 적용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규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경우도 기술 자료라고 생각하고 서면 같은 거 주고 관리해야죠. 물론 입찰 과정이나 계약 단계에서 기술 자료를 받고 계약은 안 주고 기술 자료는 써먹고 이게 더 나쁜 행동이죠. 그렇죠? 나쁜 행동이지만 나쁘다고 해서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적용되는 요건이 될 때만 적용되는 게 법치주의거든요. 그런 거는 영업비밀, 예를 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특례법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지 하도급법상의 조항을 억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뭐냐면 실무적으로 이게 참 많은데 수급사업자한테 기술 자료를 받아요. 받는 게 뭐냐면 제조 위탁을 시키면서 도면을 받는 거죠. 도면을 받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요. 이게 원래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 개발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주고 개발시킨 설계 도면이에요. 근데 이거가 소급사업자의 기술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소급사업자의 기술이 아니라 당연히 개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의 목적물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소급사업자의 기술이 아니니까 이 법이 적용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중에 상당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술자료 위탁을 시킬 때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수급사업자의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 원천 기술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개발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동 소유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소유잖아요. 그렇죠? 공동 소유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기술 자료에 대해서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적용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특허 같은 거는 등록이 되니까 공동 소유인지 아니면 명확한데 대부분의 그 영업 비밀은 등록이 안 되죠. 근데 원사업자가 도면을 하고 자료를 먼저 줬어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수급사업자가 도면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면은 누구 겁니까? 공동이죠. 지적재산권에 있는 법리상 공동개발된단 말이에요. 원천 기술을 제공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개발하면 특별한 사정의 영향상 양자의 공동 소유죠. 물론 지분 비율이나 이런 거는 계약에 따라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공동입니다. 이 경우도 사실은 기술 자료가 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보니까 조사받을 때 대부분 그 자료인데 그걸 주장 안 하고 기술 자료가 아니다. 예를 들면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 안 했다. 이것만 주장해가지고 넘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원천 자료를 줘서 원래 그 할 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수급사업자들이 원천 기술이 많이 뜯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원천 기술을 줘서 그걸 개량하게 해서 그걸 맞춰가지고 스펙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기술 자료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 자료의 이제 심결례는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들처럼 판단은 뭐냐면 첫 번째 기술 자료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경영상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요. 기술적인 필요성.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 최소한도여야 돼요. 그거 두 개를 다 입증해야 되는데 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크게 중요하지 안 합니다. 일단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데 너무 많이 요구했다. 이건 입증하기 참 어렵거든요. 이제 필요도 없는데 원천적인 뭐 소스 코드까지 다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과도한 요구니까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애매한 구석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안전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요구하고 그렇죠? 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좀 적게 주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양 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구조니까 그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조금 과도하다고 해서 정당한 범위를 넘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되죠. 주로 그러면은 주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정당한 요구에 따라 줬는데 서면 안 준 거. 이런 게 문제 되겠죠. 그렇죠? 신결례들도 주로 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신결례 중에 원사업자가 자기가 필요한 건 아니고 자기도 납품업체인데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게 많은데 모든 거의 과도할 정도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 자료나 이런 걸 다 달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기술 통제를 하고 심지어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표준 약관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한 모든 기술은 다 애플 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랩 조항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자기들이 가지고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은 절대 수급사업자한테 안 남는 정책들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되죠. 그거. 그렇지만 미국은 계약을 중요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수급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초자료까지도 요구받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거 안 하면 수급사업자한테 계약을 못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그거는 좀
그건 뭐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그 수급 사업자가 해외 글로벌 사업자니까. 근데 예를 들면 한국의 삼성전자한테 납품하는 한국의 1차 벤더, 대기업 1차 벤더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요구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도 수급 사업자한테 이것까지 요구했다 라고 하게 되면 판단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알만한 사람들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게 나오는데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은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성 인정 많이 한 거죠. 근데 한국 사업자면 우리 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한테 가서 설득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까지 주는 거는 우리가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원 사업자가 그 발주자가 하라는 대로 그런 자료까지 다 요구해서 줬던 건 네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데 글로벌 기업은 그렇지 않은 거죠. 글로벌 기업은 실제로 엄청나게 세세한 진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심할 정도로 그 협력업체들의 기술 자료를 다 받아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 스플라이 체인에 들어올 때 아예 기술 자료 같은 걸 거의 지적 생산권을 거의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자기가 부품업체한테 종속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워낙 거기는 그런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용금지라고 하는 거는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도 유용금지지만 허락은 받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유용금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공받았고 서면 다 줬잖아요. 근데 서면에 없이 협력업체한테 허락 없이 주는 거 이것도 제3자한테 제공한 데 대해서 불법이 되는 거죠. 침해가 되는 거죠. 침해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도급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서면을 안 준 거는 실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걸 불법 유용한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형사고발,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이에요. 아주 심각한 위반 행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업체한테 자료를 주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겠죠. 협력업체 자료 주려고 그러면 애초에 자료를 제공받을 때 협력업체한테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를 하고 계약서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정해지면 개별적인 업체에 대해서 고지하고 승낙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걸린다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방어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용금지는 부당하게 훔친, 불법적으로 훔친 기술도 유용하면 별도로 성립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제공받더라도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것도 다 여기에 처벌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심결례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요거 좀 설명드리면 여기 보는 것처럼 로봇 제작 도면에 대해서 너무 세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의 구매 조건이다. 그래서 방법이 없었다. 라고 하니까 보더니 그건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줬고요. 다만 서면을 제공 안 했으니까 서면 미교부로만 제재가 됐던 케이스고요. 2번은 이건 저희 LG화학 사태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가 된 기술 부당 자료 요구나 서면 미교 보고를 넘어서 부당 유용, 그러니까 진짜 기술 침해가 문제된 사인데 뭐냐면 요건 조금 내용이 상당히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악질적인 케이스였거든요. 뭐냐면 대기업이 어떤 안료에 대해서 내재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면 너가한테 하도급을 줄게 라고 뽀독여가지고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 자료를 다 딴 다음에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딴 데다가 하청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술 침해가 인정됐던 케이스죠. 2015년에
상당히 좀 심각한 범죄 행위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제조 대기업의 에어 컴프레서 제작 도면 사건인데요. 에어 컴프레서를 제조 위탁했던 이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한테 처음에는 단가를 좀 낮추자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자기들이 개발한 기술에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더 꼬독해가지고 다시 또 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는 기술 자격을 좀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걸 협력업체한테 줘가지고 같은 제품을 만들게 시킨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기술 침탈이죠. 이게 2018년 케이스고. 사실 이 케이스가 기술 침탈까지 한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LG,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도법 강의 때마다 회사 실명들이 거론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좀 회사의 명예나 이런 데 좀 안 좋죠. 기술 자료 이런 게 관심 많은데 기술 침해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한 2건, 3건밖에 없으니까 계속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LG 뭐 이런 LG 화학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부터 안 하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기술 그 자료 제공 요구하고 침해는 좀 다르거든요. 나중에는 이거 잘못하면 그 관계자들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공정거래 케이스거든요. 그다음에 얘기했던 이거는 국내 사업자가 발주자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요구했는데 얘기했지만 국내 사업자가 발주자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기술 자료 중에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공정위가 발주자가 요구했는지만 보는 게 아니고 발주자의 요구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는지까지 봅니다. 발주자의 요구가 터무니없이 과도한 거였으면 원사업자가 거절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살피건대 라고 돼 있잖아요. 살피건대. 그래서 발주자가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 자료와 관련해서는 워낙 어려우니까 기술 자료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술 자료에 대한 조사 수요는 7년입니다. 서면 보증도 7년. 다만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서면을 미교부한 것은 실손해배상이지만 기술 유용, 탈취는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플러스 필수적인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형사고발은 왜 무서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사고발, 하도급 위반으로 형사고발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첫 번째, 하도급 위반은 단합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인신구속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임직원이 걸려도 벌금만 받지 징역이나 뭐 그다음에 구속 안 되죠. 징역이 안 되면 구속 안 시킵니다. 집행유예 이런 거 없는 거죠. 그건 참 다행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고발할 때 어떻게 한다? 개인 고발 안 해요. 네, 회사만 고발합니다. 카르텔은 개인 꼭 고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임직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받을 일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회사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당하면 벌점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바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받아버려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고. 특히 회사가 크잖아요. 큰 회사들이 또 공공 입찰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 군수업을 하거나 이런 데는 큰일 납니다. 입찰 참가 자격 한 6개월 받아버리면 타격이. 근데 사소한 위반 행위 하나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받으면 사실 그와 관련해서 임직원은 회사한테 응당의 인사 책임을 안 질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형사처벌 안 받아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2번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받아. 특히 웬만한 대기업들은 이미 벌점을 3년 관리하거든. 3년 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미 깔려있는 벌점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런 문제 생기면 변호사 선임에 가서 분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합의 봐야죠. 합의 봐가지고 신고 사건을 묻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벌점 제도가 요즘 그러니까 벌점을 감당하거든요. 특히 입찰하는 회사들은 공기업 광급 입찰이 많은 회사들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받아버리면 그냥 6개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쌓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벌점 10점 이상 되면 면허 취소돼 버립니다. 건설 면허 취소가 됩니다. 10분 정도 초과했는데요.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도 제가 가급적이면 하면서 뭐 제재 절차라든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는 좀 양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념품처럼 참고 자료처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